자, 이번 시간에는 집단 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오는 아주 다이나믹한 이런 힘을 집단 동력 또는 중국 한자식으로 온다면 집단 역동, 성형사구가 뒤에 들어가니까 집단 역동, 또 일부 측에서는 집단 역학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위 집단 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그 동적인 힘이란 무엇인가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 역동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집단 역동이라. 집단 역동. 그래서 집단 내에서 활동하는 힘, 다이나믹, 또 집단 성원들 간에 존재하는 상호작용 과정, 존재하는 간의 작용, 상호 과정상에 표출되는 힘을 이렇게 소위 집단 역동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 역동은 전체적 성원들 간의 전체적 상호작용이라는 말을 또 반복을 했습니다. 자, 집단 역동의 분류는 집단 성원들 내에 존재하는 내적 역동도 있는가 하면은 집단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거나 표출되는 외적 역동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 역동성, 외적 역동성에서 내적 역동성이라고 할 적에는 그냥 상호작용을 통해 파생되는 에너지나 힘, 그에 비해서 여기 외적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나 이런 지역사회, 집단 상호 간에서 환경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또는 표출되는 이런 힘은 외적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집단 역동의 영역이라 있는데 집단 역동의 그 영역이라고 표현했죠. 집단 역동의 예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집단 역동의 사례 이렇게 본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의사소통에서도 의사소통 간에도 집단 성원들 간에 일방적인 지시함행이나 일방적인 주장과 나머지의 전면 수용 이런 그 의사소통도 있는가 하면 집단 성원들 간에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이런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집단 역동의 예나 사례로 이렇게 설명을 해본다면 집단 역동의 영역이라고 표현했지만 어떤 사례로 본다면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이나 결속력이나 또 사회통제의 역동성 또는 집단의 문화, 이 끝에 나와 있지요. 집단의 문화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성원들 사이에 공유하는 또는 성원들이 공유하는 생활 방식이나 삶의 방식. 그 때문에 역동성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집단 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집단 성원들이 같이 생활하는 살아가는 이런 방법이 강하게 약하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 문화도 하나의 사례로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집단 역동의 구성요소 이런 등등이 구성요소, 구조, 규범, 지도력, 응집력, 의사소통, 집단의 크기 등등 이런 것을 위에 적었던 것을 쭉 단어로 먼저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집단 역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집단 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개인적 자원의 요인도 있고 아니면 집단의 크기나 집단의 규모, 또 집단과의 형태, 집단의 구성 이런 등등에 의해서는 조직적 자원의 요인으로도 나눠볼 수가 있다. 그래서 집단 역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개인적 자원으로 볼 수도 있고 집단적 또는 조직적 자원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집단 윽집력이란 뭐냐? 얼마나 소위 접촉이나 접착력이라고 그러죠. 응집이라는 코이어런스 이렇게 영어로 하는데 그게 얼마나 찰싹 붙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집단 응집력이라고 합니다. 집단 응집력은 집단 성원들이 그 집단의 매력을 느끼고 그 안에 머물도록 작용하는 자발적인 힘의 총체를 이렇게 소위 집단 응집력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그 집단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면서 결코 쫓겨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되는 그 정도의 어떠한 그 접속력이나 접착력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응집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집단 응집력을 결정하는 요소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가능하면 집단 규모는 작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집단 응집은 너무 크면은 유형은 좋으나 집단 성원들 간의 응집력은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얼마나 성공 체험이 있느냐, 얼마나 공유된 가치가 있느냐, 이런 등등이 집단의 사기,
고치나 원활한 의사소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응집력을 높이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집단 응집력의 특징 읽어보시고 하나의 결속력이다, 일체성이다, 어트랙션, 끌어당기는 힘이다. 이렇게 끌어당기는 매력, 힘이다. 또는 팀워크이다. 또는 여기 집단 응집력은 단차원적이 아니라 다차원적이다. 집단 응집력은 다차원적이다. 어떤 측면에서 관점이죠.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집단 응집력이 강하다, 아니면 속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집단 응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그 매력, 어트랙션 나와 있고 집단에 대한 매력도 어트랙션이 나와 있고.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다 그 집단에 있고 싶어 하는 것이고, 집단 자체가 좋으면 사람이 싫어도 그 집단 내에서 머물려고 하는 거, 머물려고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집단 성원들 간에 집단 성원들에 대한 매력도 있지만 또 스택과 사람과의 관계, 좀 이끌어가는 운영진과의 어떤 관계도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 이런 문제. 또 토론에 참여하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느냐, 아니냐. 토론에 참여하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주인 의식을 갖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인 의식을 갖게 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도 이 응집력은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투과성이나 정보 유통. 투과성이라는 것도 어쩌면 참여와도 연결되어서 이 투과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의 견해가 얼마나 조직의 운영이나 조직의 의사결정에 스며들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정보 유동이 크면 클수록 응집력은 커진다. 또 투과성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응집력이 커진다. 자,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이 투과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개방형 집단이 되는 건데, 개방형 집단은 그야말로 자유분방하고 뭔가 넓은 환경 변화에 적응력은 높을지 모르나 응집력은 자꾸 와해되어 갈 거예요. 그러나 그에 비해서 투과성이 적으면 적을수록, 어떤 폐쇄 집단, 여기 투과성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것은 폐쇄 집단의 성격이 크면 클수록 응집력은 커진다. 이런 문장을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역할 분화도 있고 더 있습니다. 다음에 집단 응집력의 집단에 따른 특성 나와 있지요. 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집단 응집력이 높은 집단의 특성입니다. 집단 응집력이 높은 집단. 거기에 보시면 자기 자신을 개방하고 그리고 자기 탐색에 집중한다. 뭐 나머지는 쭉 듣습니다. 서로를 보살피며 있는 그대로를 수용한다. 서로 보살피며 있는 그대로. 나머지 쭉 좋죠. 그래서 높은 응집력은 집단 성원의 위험과 지위를 증진한다. 나머지는 안 읽어도 여러분들은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에 의해서 집단 응집력이 낮은 집단의 특성은 여러분들이 일별해 주시고. 다음에 집단 구성원이라면 어느 누구나 예의 없이 다 지켜야 되고, 집단 구성원이라면 어느 누구나 예의 없이 똑같이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규칙이 존재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집단 규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집단 규범. 이 집단 규범을 이렇게 보시면, 집단 규범. 그래서 집단 규범은 소위 제재 사항을 만들어 간다 해서 일탈로 간주되는 행동을 감소시키거나 이존의 평화 상태로 돌아가려는 제재 사항을 만들어 간다. 어떤 규제 범위를 정해준다. 그렇죠? 지켜야 될 범위를 정해준다. 행동의 범위를 규정한다. 이런 말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 규범은 공유하는 명백한 기대사가 신념 등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 등이 나와 있습니다. 안정과 예측의 수단을 제공하는 메커니즘이다. 이런 용어들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집단 규범을 알 수 있는 단서도 있지만, 집단 기능적, 제대로 제 기능을 발휘하는 기능적 집단 규범도 있지만, 문제성 있는 집단 규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에는 보시되 여기 문제성 집단 규범 정도 일별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집단의 역할. 집단은 앞에 본 것처럼 집단이란 어떻게 설명합니까? 복수의 구성원이 공동체 의식 속에서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규범을 지켜나갈 때 집단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할과 지위가 있다.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학적 용어가 되겠지만은 공식적 지위에 있어서 행해야 될 행동 범위, 행동 유형, 그리고 개인의 특징을 집단 내에서 개인의 위치를 특정지어준 행동 유형을 역할이라고 합니다. 롤이죠. 역할. 그래서 귀속적 주의와 업적 주의가 있어 이 역할에 의해서 이렇게 지위란 용어로 나옵니다. 지위. 귀속적 주의, 여기 지위라고 할 때는 집단 성원 내의 성원의 위치인데 여기에는 귀속적 주의와 귀속적 주의. 이것은 주어진 지위를 자신의 의지와 관련 없이 주어진 지위를 귀속적 주의라고 하고 그래서 업적 지위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 온 또는 만들어 가는 지위는 업적 지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지위는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누구누구의 자식으로서 지위를 내려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속적 지위로서 자녀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부모의 지위는 그냥 우연히 부모가 되는 뭐 그렇게 설명 안 되죠. 그죠? 부모 자식일 땐 부모의 지위는 사랑의 열매로 자식을 가지려는 의지가 반영되어서 부모의 지위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업적 지위라고 합니다. 또 아들, 딸이라고 하는 성별이라고 하는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아들로 딸로 태어났더라. 여기는 귀속적 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비해서 내가 누구의 아내, 누구의 뭐 어떤 배우자, 누구의 뭐 이런 그 가족 범위를 넘어서 그 외의 가족 범위를 만들어 갈 적에는 그건 업적 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의 귀속적 주의도 여러 가지의 업적 주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주의 말고도 계속 업적 주의는 만들어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할과 지위의 개념을 봤습니다. 다음에 보시고 그다음에 집단의 치료 효과 무조건 나온다. 특히 집단에 이제 혼자 살아가기보다는 집단의 한 성원이 되어서 살아갈 때는 어떤 이러한 점이 있는가를 집단의 치료 효과라고 하는데 아까 집단의 장점을 가지고 앞 시간에 한번 일별해 본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제되는 것이 바로 이 교재는 길게 적었으면 얄롬이 제시한 집단의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얄롬이 제시한 집단의 치료 효과. 얄롬이 제시한 집단의 치료 효과는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온다.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일반화 효과. 나만 이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알고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같이 집단 성원이 되어보니까 나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 나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좀 위안을 받는 이런 치료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방어 기제로 온다면 투사지요. 투사는 내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기 이런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도 나 같은 문제가 있음을 알고 좀 고통이 경감되는 것도 투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게 보편성, 다음에 이타주의, 카타르시스, 희망고취, 집단의 응집력으로 소속감, 친밀감을 가짐으로써 하나의 위로를 받는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왕따로 나만 동떨어져서 이렇게 살기보다는 사회기술도 발달시킬 수 있고 바로 대인관계도 이런 과정에서 서로 발달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모방행동을 통해서 또한 사회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고 어떤 희망을 고취할 수도 있고 감정 정화도 할 수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실존적 요인 중요 표시하시고 집단의 한 성원이 되면 실존적 요인으로서 뒤에 이제 쭉 설명이 되어 있지만 결국에 이 세상에 이 문제가 이 고통이 나에게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많은 사람들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구만 이런 것을 알으면서 어느 정도 위안도 받고 카타르시스도 하고 이런 그 치료 효과를 받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그 과정상에는 어떤 위안도 받고 감정의 정화도 받고 어떤 희망도 고취되고 할 수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최종의 내 인생의 참된 책임자는 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런 치료 효과. 나는 아예 안 돼. 포기했던 내가
그 책임자가 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어떤 인생의 또는 삶의 책임감을 느끼게 될 때 실존적 요인.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인생의 궁극적 책임자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한 어떤 치료 효과이고, 그다음에 정보 교육도 좋고, 또 가족 집단의 재현 또는 1차 가족 집단의 교정적 반복 발달. 집안에서 특히 가족 문제에 있어서 집안의 문제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아예 절망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집단 구성원이 되다 보니까 집단 내에서도 아니면 집단 성원들의 다른 사람의 그 상황을 듣다 보니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네.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고 아니면 이런 비재가 여러 집에서도 있었네. 그런데 어떻게 풀어갔다 오는데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나도 그렇게 해볼 걸,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때문에 가족 문제에 있어서 절망적인 사람이 집단 성원이 되면서 자기 가정 문제에 대한 다른 관점이나 다른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가족 집단의 재현 또는 1차 가족 집단의 교정적 반복 발달, 다 굵은글씨 보시되 보편성, 실존적 요인, 가족 집단의 재현의 제목으로 보시고, 이 밑에 보면 쭉 그에 대한 설명을 다 읽어야 되지 않죠. 자, 첫 번째 보편화. 그냥 이제 읽어만 거 넘어갑니다. 다음에 카타르시스. 또 그러면 자기 표출. 우리는 이 자기 표출,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면접의 종류 배우신 게 있지요. 면접은 정보 수집용 면접도 있고 사정용 면접도 있지만 그 자체가 치료 효과를 갖는 치료 면접도 있습니다. 이런 특히 치료 면접과 같은 경우에는 관계의 기본 출발점에서 BS택이 제시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가슴에 억눌려 있는 어둡고 암울한 이런 감정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감정 표현을 유도하게 되는데, 바로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와 과정 속에서 바로 소위 자기를 표출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카타르시스도 느낄 수가 있다 해서 자기 표출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성원들에게 자신의 약점을 기꺼이 드러낸, 이건 자기 노출이지요. 또 그러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반응을 표출하도록 격려, 이게 바로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노출시키기도 있고 자기의 감정을 마음껏 비워낼 수도 있고, 자, 이런 효과가 있다. 또 집단 애착. 또 희망 고취, 또 신뢰감, 참여 촉진, 대인관계 학습이나 사유적 관계 학습, 또 유용한 갈등. 갈등이라는 것을 무조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유악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아까 자기 노출 과정에서 갈등을 표출함으로써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해서 이를 터놓고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이 갈등을 선용하는 것도 배우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타 등등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직면, 공격 이런 등을 들어볼 수 있다. 여기 7번에 자기 노출 감소 이렇게 되면 결국에 마무리, 집단 사유사의 마무리 활동으로 되면 그야말로 악을 쓰면서 카타르시스 겸 자기 표출을 겸하는 악을 쓰면서 막 억울하다라고 소리치던 사람이 서서히 감정이 누그러지면서 이처럼 종결 단계에 이르게 되면 자기 노출이 점차 감소되는 경향도 찾아볼 수 있다. 그냥 하나의 과정상의 특징을 말해봤습니다.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집단 발달 단계를 적었습니다. 집단 발달 단계. 집단 발달 단계는 시작 단계, 그렇죠? 준비 단계, 중간 단계, 종결 단계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작 단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시작 단계. 그다음에 준비 단계 같이 하는 거죠. 그다음에 초기 단계, 중간 단계, 종결 단계. 사회복지 실천도 어떤 실천 모델을 쓰든지 간에 크게 표현을 어떻게든지 간에 크게 본다면 초기 단계, 중간 단계, 종결 단계가 있고 그 사전에 준비하는 단계를 보통 시작 단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도 보면 집단 사회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집단을 만들어갈 적에 어떤 집단을 만드느냐는 다르겠죠. 어떤 집단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좀 형성 집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시작 단계라고 하는 것은 집단의 형성 및 탐색의 단계가 되겠어요.
문장을 많이 쓰고 있는 집단을 이용할 때, 이 집단을 동질 집단으로 만들 것이냐, 이질 집단으로 만들 것이냐 등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문제가 준비 단계에서 이렇게 해서 시작 단계 또는 준비 단계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도자가 집단에 대해서 안내하고 집단 성원들이 집단에 대해 탐색하는 이런 단계를 바로 이 시작 단계, 준비 단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집단 성원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한정하고 달성하고 싶은 것은 많겠지만 자신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어느 선까지 범위를 한정하고 기대를 명료하고 집단 내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는 이런 단계를 초기 단계, 준비 단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시작 단계의 과업도시고 또 시작 단계의 토대. 역시 시작 단계의 토대는 지도자와 집단 성원들 간에 또 집단 성원들 상호 간에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뢰 구축이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4번에 오면 신뢰를 갖는 데 방해가 되는 것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게 격려함으로써 집단 구성원의 자기 개방, 그래서 신뢰감을 갖는 데 방해가 되는 신뢰감에 대하여 그들의 이야기하게 격려함으로써 자기 개방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런 것 등을 어떤 신뢰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초기 단계라고 하는 것은 저항 다루기 단계라고 합니다. 초기 단계. 그래서 여기 초기 단계는 저항 다루기 단계라고 하는데 집단 초기 단계는 성원들의 저항이나 성원들의 불안감이나 이런 것이 도드라지는데 그래서 이 초기 단계에서는 가능한 한 이런 저항이나 여기 굳이 아래까지 갈 것 없고 그래서 집단 성원들의 저항, 불안, 갈등을 누그러뜨리는 이런 단계. 그래서 달래는 그러기 위해서는 라포 형성과 같은 친밀하고 따뜻한 허용적인 인간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지도자와 성원들 간에 또 지도자들 상호 간에 또 성원들이 처음 참여하는 집단에 대한 이런 불안감이나 어떤 그 저항감을 누그러뜨리는 단계를 이렇게 초기 단계, 저항 다루기 단계라고 크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런 과정에서 초기의 가업이 성원 자기소개, 또 집단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또 집단 소속감을 촉진하고 집단 규칙을 설정하고 주지하고 또 성원들의 목표를 수립하고 이런 것들 초기 단계의 과업으로 설명을 합니다. 쭉 넘어가십니다. 그다음에 초기 단계에 보시면 불안, 갈등, 또 지도자에 대한 도전, 불안, 갈등, 작은 글씨 없이 여기 보면은 1번에 불안, 2번에 갈등, 3번에 여기 보면은 지도자의 도전. 지도자의 도전은 결국에 집단 실천에 대한 소위 집단 사회 사업에 대한 또는 집단에 내가 구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저항감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소위 여기 나온 것처럼 나온 지도자에 대한 도전, 지도자에 대한 도전은 아래에 보시게 되면 지도자에 대한 도전은 쭉 내려 저항의 입장으로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 나타나는 특징은 소위 보면은 어떤 불안이나 갈등이나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나 그로 인한 저항이나 이런 특징으로 나타난다. 바로 그것들을 누그러뜨리는 단계를 초기 단계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집단 사정 도구는 거기 보시면 소시오메트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소시오메트리. 우리는 사회복지 조사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만은 사회적 거리감을 누그러뜨리는 이런 그 도구 또는 측정 도구에서는 보통 우리가 보가더스 척도와 소시오메트리를 봤는데 보가더스 척도라고 하는 것은 집단 간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는 서열 척도에 비해서 소시오메트리 또는 소시오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내 성원들 간의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는 서열 척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단 사정 도구에는 보통 소시오메트리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소시오그램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만약에 도표로 나타내면 소시오매트릭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대칭되는 형용사를 주로 이용하여 그에 5점 척도나 7점 척도로 서로 비교하거나 서열을 매겨보는 어휘 분화 척도
또 집단 사정 도구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작 단계, 준비 단계를 거쳐 초기 단계를 거쳐 중간 단계를 오게 되면 이제는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죠. 중간 단계. 중간 단계는 집단 성원 간의 응집력도 높이고 집단 성원들의 생산성도 높이는 이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간 단계도 있죠. 중간 단계. 중간 단계에 오면 그래서 보면은 결국에 중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집단이 치료 목적을 달성하도록 움직여 나가는 것이며 후퇴가 일어날 경우에는 그런 어떤 불행한 심각한이라 썼죠. 심각한 사태가 초래되지 않는 한 지나친 개입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개입은 할 수밖에 없지만 조심해야. 지나친 개입은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점차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접근해 가는 이런 단계를 중간 단계, 응집력과 생산성의 단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응집력에 관련된 응집력의 단계. 그래서 응집력의 단계 보면은 어느 정도 불안이나 갈등이나 지도자에 대한 그런 불신이나 또는 저항이 어느 정도 저항감 누르기 위해서 초기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중간 단계로 응집력이 서서히 강해지는 단계가 되겠는데 바로 그에 대한 응집 단계, 갈등 단계. 갈등 단계를 넘었으면 결국에 이 말은 초기 단계를 거치게 되면 초기 단계가 문제가 뭐였어요? 그야말로 불안, 또 그런가 하면 지도자에 대한 불신 또는 저항 또는 초조 또는 갈등 이런 등등으로 나타난 초기 단계를 거치게 되면 부정적인 감정이 극복되고 조화롭고 협력의 집단 분위기로 발전하고 성원들 간의 응집력이 발달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집단 보편화 원리에 의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애착 또 동일시 현상이 나타난다. 보편화죠. 보편화 과정 속에서 카타르시스도 희망 고취도 이런 등등의 특징이 나타난다. 그래서 특징 신뢰감, 카타르시스, 애착, 자기 표출이나 자기 노출 이런 등등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 중간 단계 중에 응집력 단계라고 표현한 것지만 응집력의 특징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다음에 생산성의 단계. 생산성의 단계, 응집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응집 단계를 넘어서 깊은 통제를 통한 행동 변화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성원들 간 피드백과 직면이 가능하게 되는 생산 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단계로 표현하는 것이 그렇지만 중간 단계에서 불안이나 초조나 갈등이나 저항감이 좀 누그러져서 어느 정도 응집력이 좀 응집력답게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적극적인 생산성 증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생산성 증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직면 또는 모험 시도나 생산이나 이런 특징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생산성 단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종결 단계는 통합과 종결이라고 설명합니다. 종결 단계는 통합과 종결. 그 때문에 굳이 아래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소위 준비 단계를 거쳐 소위 초기 단계에 저항감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누그러지면 이제는 중간 단계 응집력이 커지면서 더 나아가 생산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중간 단계가 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이제는 종결을 하게 되는데 그 단계를 그냥 통합과 종결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종결 단계에서는 성원들이 집단에서 경험한 것을 집단 밖에서 실행해 봄으로써 배운 것을 통합하는 단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쩌면 종결 단계는 평가 및 종결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평가를 실시한다는 것도 읽어주시면 되고 자 밑에서 종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결 단계의 주요 과업은 개별 사유사업이나 집단 사유사업이나 지역사회조직사업이나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는 어디에서나 종결 단계의 과업은 무조건 나오는 어떤 영역으로 핑계를 대서 나오든 간에 무조건 나오는 영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종결 단계의 주요 과업은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시고 감정 다루기 다음까지 놔두고 집단의 영향력 검토하기. 집단의 영향력은 결국에 어디에 초점을 두고
소위 평가를 할 것이냐는 문제가 되겠죠. 집단의 영향력 검토하기, 또 피드백하기, 또 미완성 과제 완수하기, 배운 것을 한번 복습해보기, 수행하기. 자, 이런 것 등인데, 자, 여기에서 박스로 해놨습니다. 박스로 이렇게. 종결 단계, 종결의 원인은 여러분들 가볍게 읽어보시고, 종결 단계 활동, 평가. 또 불만족스러울 당시 원인 분석, 종결 통보, 준비 원조. 다음에 종결에 대한 감정 처리. 여기가 바로 뭔가 종결에 대하여 불안해하거나 뭔가 거부하는 이런 그 일부 클라이언트에 대한 감정 다루기, 정서 다루기죠. 감정 다루기. 자, 이런 등등이 종결 단계의 과업으로 또는 활동으로 이렇게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학자들의 집단 발달 단계를 보시면 많은 단계, 어떤 집단 단계는 조금 전에 시작 단계, 지금 준비 단계, 그다음에 초기 단계, 그리고 중간 단계, 종결 단계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준비 단계에서는 집단의 형성 및 탐색 단계, 세부적으로 이런 것을 지금 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초기 단계라고 할 적에는 초기 단계는 소위 저항 다루기 단계. 다음에 사정 단계를 같이 넣습니다만 사정 단계, 보통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원 단계 보면 접수, 자료 수집, 사정, 계획, 개입, 그리고 종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 사정이라는 것은 자료 수집 및 소위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정 단계를 초기 단계와 중간 단계의 사이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어찌 보면 초기 단계와 사정 단계를 초기 단계로 본다면 우리가 앞에는 접수를 거쳐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사정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 단계를 그냥 합쳐서 초기 단계라고 이렇게 앞에서 봤던 겁니다. 초기 단계. 그리고 나서 중간 단계에서는 응집력과 생산성의 단계. 그리고 종결 단계에 가서는 종결 단계는 통합 가지고 평가 및 종결이죠. 평가 및 종결. 특히 종결에 대한 감정 처리, 다른 것은 안 읽어도 여러분 틀리지 않을 것이고, 종결에 대한 감정 처리도 아주 중요한 과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놓으셨다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집단 발달 단계에 대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 노든의 집단 발달 단계를 여러분들이 박스로 있으니까 어떤 노든의 집단 발달 단계를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 노든은 준비 단계, 그다음에 오리엔테이션 단계, 그다음에 탐색 및 시험 단계, 그다음에 문제 해결 단계, 그리고 평가 및 종결 단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단계를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본다면 이 준비 단계 같은 경우는 앞에는 어떤 시작 단계인 준비 단계고 오리엔테이션과 탐색 및 시험 단계는 초기 단계, 다음에 문제 해결 단계는 중간 단계, 그리고 이건 종결 단계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 단계에서는 집단을 형성하고 탐색하는 단계, 그다음에 초기 단계에서는 당연히 저항감 누그러뜨리기, 그리고 중간 단계는 실질적 개입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 그리고 종결 및 평가 단계 이렇게 진행이 된다 해서 이 5개 단계를 여러분들이 꼭 준비 단계, 오리엔테이션 단계에서 꼭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여기에서 이렇게 탐색 및 시험 단계, 탐색 및 시험 단계, 그리고 문제 해결 단계, 종료 단계의 과업,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료 단계의 과업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박스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사리와 가린스키의 집단 발달 단계도 있고 많은 학자들이 있겠지만 이런 참고 자료로 이 도표까지 참고 자료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집단 사유 사업에서는 보통 2문제 내지 3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정도면 아마 여러분들 충분하고 반드시 나오는 것은 집단의 치료 효과는 반드시 나온다는 거, 그리고 집단의 발달 단계에서 특히 집단 발달 단계 각각의 단계마다의 특징을 문장으로 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여기
여기 나오는 노든의 집단 발달 단계, 준비 단계, 오리엔테이션 단계, 탐색 및 시험 단계, 문제 해결 단계, 종결 단계. 거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아마 시험 준비를 하는데 좀 심적 부담이 줄어들 걸로 봅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한 문제가 나오는 영역이 기록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활동을 하든 간에 소위 기록을 남겨놓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 기록이 뭐다? 이건 교재이기 때문에 쓴 거고 여러분들이 먼저 볼 것은 기록의 목적입니다. 기록의 목적을 보시면 자, 굵은 글씨로 많은 것이 되죠. 기록의 목적. 그래서 뭐 줄치는 그렇지만 사회복지 활동 후 사회복지 활동이 사실이라고 할 때 팩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현실을 말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 활동이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가? 사회복지 활동이 어떻게 여기는 변화되어 갔는가? 사실, 히스토리잖아요. 팩트, 변화되어 갔는가? 변화되어 갔는가를 이렇게 사실로 했습니다. 그러면 서비스의 연속성, 어떻게 연속되어 왔으며 어떻게 연속시켜 갈 것인가를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고 후원자에 대한 보상, 질적 통제, 통계적 보고서 작성, 지도 감독 자료, 사고 조직화 등등 이런 것을 기록이 있어야 그것을 입증할 수 있고 기록이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피드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쭉 적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되겠고 기록 자체를 가지고 기록 자체만 가지고도 기록은 클라이언트의 치료적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되고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 기록은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 또 여기 보면 기록의 활용이 나와 있는데 위에는 그렇고 여러분들은 여기 기록의 활용 정도를 가지고 사회복지 실천의 기록의 활용 정도를 굵은 글씨로 일별하시면 됩니다. 자, 진정 중요한 것은 기록의 유형입니다. 이건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그리고 박스로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기록의 유형이 있습니다만 과정 기록도 있고 요약 기록도 있고 문쟁 유식 기록도 있고 이야기체 기록도 있고 많은 기록의 유형이 있지만 그중에 과정 기록, 요약 기록, 문제 중심 기록 세 가지를 가지고 출제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과정 기록을 보시면 이야기체 기록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는 것.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전개 과정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하는 방식을 과정 기록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문답체가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판단이나 해석을 더해가면서 심리적 요소에 중점을 두는 방식을 과정 기록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문답체만 기록했다면 이때는 이야기체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정 기록을 이야기체 기록과 이 본 교재처럼 나누어서 기록을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대화의 내용만 적어놨으면 그건 이야기체 기록이라는 것이고 단순한 이 대화의 내용뿐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의 사회복지사의 판단이나 해석을 가미해서 기록해놨다면 과정 기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가정 기록이라고 부른다 해서 2번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그 의사소통 내용만 적었다면 이야기체 기록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 이런 것까지도 같은 비언어적 표현까지도 포함을 했다면 과정 기록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기록은 매 순간마다 정확한 사실도 그리고 순간순간의 질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해석이나 판단도 하기 때문에 슈퍼비전이나 교육적 도구로 아주 유용하다. 이런 것이 있고 단점. 그러나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걸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요약 기록. 요약 기록에서는 전체 과정을 말 그대로 썸마리잖아요. 요약 기록. 그래서 1위 면접에서 파악한 것을 전체적으로 요점을 정리하여 기술하는 방식으로 압축 기록이라고 한다. 사회복지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록 형태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다 좋은데 이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에게 일어난 변화에 초점을 둔다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단점이 생깁니다. 사회복지사의 노력이 경시되고 싶다는 이런 단점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요약 기록, 압축 기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제 중심 기록.
문제 중심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중심 기록. 문제 중심 기록은 현재 제시되고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인데 각 문제에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에 대한 계획을 기록하는 방법이 문제 중심 기록입니다. 문제 중심 기록. 그래서 여러 전문적이 띄어쓰기가 되어 있군요. 여러 전문적이 다 함께 다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실제. 여기 다 학문적으로 띄어쓰기 없어야 됩니다. 다 학문적으로 인터디시플리니지요. 다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실천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이 문제 중심 기록이에요. 지금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또 한 번 출제될 수 있다고 출제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이 바로 이게 되겠어요. 문제 중심 기록의 많은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누 기법, 소프 기법이 있습니다. 서브젝티브 인포메이션, 오브젝티브 인포메이션, 어세스먼트, 프렛에서 주관적 정보, 객관적 정보, 이 두 개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사정, 그리고 사정을 바탕으로 해서 사정 결과의 명료화 및 개입 전략을 구체화로 넘어가는 계획의 머리말로 무미철자로 만든 것이 소프 기법이 있다. 그래서 소프 기법도 역시 박스로 출제되는 사례를 가지고 다음을 차례대로 나열하시오. 이렇게 나열한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으로 대표적인 것은 문제 중심 기록은 문제를 중심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기록이 간결하다. 전문직 간 정보 교환이 용이하다. 그죠? 기록이 간결하다. 이거 다 있죠? 기록이 간결하고 형식이 통일되므로 질 높은 기록이 가능하다. 또 똑같이 해서 여러 분야들 간의 공조를 원활하게 한다 해서 지금 계속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자, 이런 1, 2, 3, 4번 정도를 장점으로 보시지만 문제는 단점도 있죠. 단점에 보시게 되면 여기는 요약 기록에서는 사회복지사의 능력을 경시하는 게가 있는데 여기는 클라이언트의 능력을 경시하는 경향이라는 문제점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단점에다 줄친 정도를 봐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기록의 방법, 진단 기록도 있고 시계열 기록도 있고 컴퓨터를 이용한 이런 기록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기록의 내용이면 단계적 기록의 내용을 보자는 건 아니고 기록의 내용이 뭐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자, 여러분들 보시면 쭉 가서 서비스의 종결 단계, 사유력이 중요한 단계 다 보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가 되겠어요. 0.5개 수준이지만 서비스 영역으로 출제될 수 있는 것이 좋은 기록과 좋지 않은 기록의 특징인데 무슨 뭐 좋은 기록을 여러분들이 볼 필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용으로 접근할 것은 여기 좋지 않은 기록. 좋지 않은 기록을 마무리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부정확한, 잘못된 판단, 비윤리적인, 부적절한 개입 이런 거 너무 많거나 너무 적게 쓰이고 조직화되지 않다.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또 과잉 단수나 소위 관찰이나 평가 없이 결론을 내리는 이것도 잘못된 거지요. 또 여기 맞춤법상의 오류. 야, 이건 뭐 적어도 성의가 없다는 거죠. 집중력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잘못되고 뭐 반복되는 표현이나 장황한 표현, 진부한 용어. 특히 전문가라면 진부한 용어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적어도 우리 사회복지 기록을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전문가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너무 장황한, 진부한 이런 용어 쓰면 안 됩니다. 또 그러면 진부한, 또 의미가 없는 이것도 과장된, 또 그러면 독단적인 견해의 표현. 또 그럼 여기 9번. 행위자가 식별되지 않은 수동태 문장으로 표현도 좋지 않은 문장입니다. 행위자가 식별되지, 문제가 나올 때는 행위자가 식별되지 않는 이 말 안 쓰지요. 수동태 문장 표현 아주 나쁜 것이 된다. 그래서 9번에 액센트를 두고 중요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의 마무리를 기록, 어쩌면 사회복지 실천의 기술에서는 관계론, 면접론, 과정론과 더불어 출제는 한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기록론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의 유형으로 그래서 과정기록, 또 요약기록, 그리고 과정기록, 요약기록, 문제중심 기록, 그리고 과정기록에서 문답체만 서술할 때 이야기체 기록. 근데 이야기체 기록보다는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해석 판단이 가미된 과정 기록이 출제될 비중이 높다라는 걸 봐주시고 보시고 좋지 않은 기록은 출제 비중 0.5개선에서 마무리 과제로 다뤄봤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과목 3영역 지역사회 복지 등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